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플라톤 아카데미, 최선재, 선생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는 것은 뭐 그렇게 이렇게 생소한 건 아닙니다. 수업도 2년 동안 줌으로 하였고, 또 외부 강연도 이렇게 줌으로 많이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화면에 이런 거 보이는 자체가 뭐 굉장히 익숙한 그런 환경입니다. 제가 얼굴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장생포 그 문화창고라는 그 6층 그 이 지관서관 이렇게 발음하는 곳에 와 있는데 양 사방이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고 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아쉽게도 여러 요인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게 되었네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다 초청을 만약 하게 되었으면 못 오실 분도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보니까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들에 참여를 하게 된 그런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게 이름이 손님을 좀 끌기 위해서 이게 뭐 하늘의 아폴론 그러니까 아폴론을 동시에 쓰더라고요. 페로브스카이트 뭐 발음이 어렵죠. 이제 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잘난 체 할 것은 페로브스카이트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는 자료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그 부제로 태양신의 도래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인류가 20만 년 전에 이제 출현이 이제 되어 가지고 이동하면서 지금까지 이 태양 자체가 우리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은 저절로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은 이것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신으로 모시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자연 현상을 신이 이렇게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태양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뭐 아폴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구줄구줄 제가 썼어요. 왜 그러냐면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길 만큼 이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구줄구줄 썼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다 이렇게 하고 더더구나 이게 이제 광명의 신이라 해서 태양신과 동일시 되었대요. 서양 사람 입장에서도 이 태양을 관여하는 신은 아주 멋있게 잘생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잘생긴 남자의 일종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멋있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최고의 영예로서 주는 우리가 금메달을 월계관을 씌우고 있죠. 이게 다 뭐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라든지 뭐 잉카 문명 이쪽도 대부분은 중요한 신의 하나로서 태양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죠. 뭐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추위와
그 다음에, 여러 그 생존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은 저절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밤의 무서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태양을 신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고, 저도 태양을 지금도 신으로 모시고, 사실 이제 태양 자체보다도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광의 에너지로 오는데, 그 광을 팔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광 팔아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 팔기가 좋네요. 그죠? 날씨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태양 자체를 갖다가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게 여러 이제 대중 강요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벗어난 이제 일반 대중분들을 만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인문학이 어떻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인문학이 뭐냐 이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인문학은 결국은 사람과 문이라는 글을 이제 이렇게 딱 연구하는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네이버 이제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언어, 문화,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위를 어떻게 그 백과사전에 저는 따위를 연구하나 이런 걸 좀 의아했는데 제 말이 아니고 백과사전에 있는 그런 용어를 그대로 옮겼어요. 어찌됐든 정의는 저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문화적으로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뭐 넓은 의미로 인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과학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멋있게 써놨더라고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따위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뭔가는 좀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더 멋있게 보여지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보통은 뭐 과학과 인문학이 완전히 벗어나서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과학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류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더욱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들은 역시 바탕에는 과학이 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의 발전에 따라서 과학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인문학에서 다루는 진리에 가까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 하다 인문학, 뭐 과학을 융합을 한다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책도 저런 그 따위들이 있더라고요. 인문학과 뭐 과학, 정보과학과 인문학, 뭐 과학으로 인문으로 탐구하다. 뭐 이게 뭐 물론 제목으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과학과 인문은 완전히 다른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과학과 인문학을 말하다 하는 그 주제에 거기에 보니까 뭐 내가 오늘 준비했는 내용하고 뭐 크게 다름이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논점과 중심에 있는 내용 자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단지 그 전문성을 우리 사람과의 유익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가미를 하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제가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 과학적인 사실 자체를 인문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들도 알고 싶어 하더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뭐죠? 이게 1972년 그 아폴로선에서 우리 찍었는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이 태양계에서 생명이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고 부르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20만 년 전에 결국은 뭐 한 1만 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그 사람과의 어떤 모임을 통해 가지고 쭉 생존을 이어나왔는데 그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지동설이니 천동설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소위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용어를 저로서 기원전에 있는 분들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그 인문학 측면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도 사실 아무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몰랐잖아요. 근데 그 모름을 갖다가 결국 과학이 제공함으로 해서 그 인문학의 어떤 그 이해의 폭을 더 풍성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제가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기 좋은 그런 어떤 생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위기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대략 뭐 그러니까 대충 알지만은 또 인문학인기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뭐 지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지식을 멋있게 가공을 하면 그것이 또 마치 또 인문학인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로 발표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지식을 발표하는 그런 어떤 생활을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있는 지식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소위 말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감명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이 왜 이렇게 연구를 하게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가기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지구라는 환경에 살고 있다 하는 거고, 결국은 20만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 현생 인류가 출현이 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1만 년 전까지 원시 유목민 생활을 하였는데, 우리가 인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전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속에서 0.00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도 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 더욱더 겸허하게 살 수 있다, 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되죠. 그것이 느끼게 해주면 그게 인문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결국은 과학적으로 전체적 역사를 이렇게 전망을 해봤더니 결국은 0.004%밖에 안 되는 이 시간대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주제를 다룰 그 여러 에너지 이슈들이 결국은 2세기 200년 만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번영을 시키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200년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도 시킬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깨달음은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 그러면 땅 속에 있는 화석 에너지가 고갈이 된다는 것만 생각해 왔잖아요. 언제 고갈될 것이냐,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야 그럼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은 그 에너지의 화석연료의 고갈이 이슈가 아니야. 예? 그것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화석연료가 있어도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게 불과 20년도 안 됐습니다. 20년 그 사이에 이거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석 에너지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있어도 못 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이제 지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구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구에 아까 보면 약 한 14,000km 정도의 반지름을 지름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결국은 대기하고 대양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양은 뭐 6대주, 5대양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 바다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께가 얇은 대기층으로 이렇게 우리 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결국은 굉장히 얇은, 그런 대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대기가 어떤 환경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바로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초기 지구, 그러니까 45억 년 전에는, 사실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그런, 환경이었죠. 이것들이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탄생이 되면서, 거기서 결국은 이산화탄소는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이산화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결국은 산소를, 배출하면서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21% 정도 수준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산소가 나오게 되었죠. 자, 그거는 다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구성 물질을 보면, 여기 보면 뭐 철도 있고, 규소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지구의 구성 물질에 보면 산소가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30%가 산소다. 그러니까 초기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이렇게 배출을 할 때 그 산소의 상당한 부분이 지구에 원래 있었던 철 이런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산화물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산소가 초기에 뭐 0%에서 35% 갔다가 그것들이 다시 지각 속으로 다시 결합을 하면서 사라지고 이제 남았는 것이 결국은 21%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이 대기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산소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하고 바로 직결이 돼 있죠. 그런데 저 산소가 또 다른 지구 환경에 이슈가 있다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산소는 지구상에 생물이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당연히 또 우리가 부산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식물이 그것은 또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영양소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 우측에 보이는 우리가 대기권의 높이에 따라서 이름을 대륙권, 성층권이 쭉 썼죠. 그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데 필요한 거리는 약 한 12,000k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다는 느끼잖아요. 그런데 수직으로는 불과 10km만 올라가더라도 벌써 제대로 숨을 못 쉬어요. 그죠?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한 7, 8km만 올라가더라도 대부분의 전문가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 이 지각의 두께는 생각보다는 무지하게 이렇게 얇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수많은 여러 오염 물질들을 배출하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직접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였어요. 저게 또 무엇인 뜻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1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이제 우리가 수렵 표집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문명의 생활로 넘어가면서 그때 핵심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결국은 산업혁명이잖아요. 사람의 노동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다가 기계의 힘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제 생겼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바뀌었다 해서 혁명이라는 그런 용어를 붙이죠. 그러니까 1700년 후반대에 이제 전기기관, 그러니까 석탄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의 에너지로
여러 이제 공장에서 대규모적인 이제 생산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그죠? 지금도 이제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에너지, 우리가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삶에서 이 전기라는 것은, 필수 불가를 하고, 이제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한 30%.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에너지를 변형을 시킨 거잖아요. 변형을 시키는데, 수많은 그 에너지 이제 원천인 주로 화석 에너지를 쓰든가 아니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전기를 이제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이제 산소하고 그다음에 질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은 양의 어떤 기타 물질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원래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산화탄소가 우리 지구 대기 속에 282ppm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만큼 어쩌면 ppm이라니까 지금도 상상이 잘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공기 중에 배출되는 CO2가 엄청 늘어나면서 지금은 무려 400ppm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00ppm이 넘으면 무슨 일이 나느냐? 280에서 400이면 그 자체가 불과 ppm 단위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의 상당한 부분은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어찌됐든 이거는 팩트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죠. 팩트인데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를 보면 우리 국가가 사실은 큰 국가는 아니잖아요. 땅의 어떤 넓이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GDP도 마찬가지고 수출액도 마찬가지고 그와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도 무려 8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수출이나 GDP 숫자하고 거의 비슷할 만큼의 어떤 순위고 그러다 보니 이산화탄소의 어떤 감축에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 중에 배출이 되고 나면 온 지구에 다 흩어지게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목에 썼다시피 위험 감소는 모두의 몫이지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책임 혹은 그걸로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하는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온실 가스는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하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이상으로 많이 배출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빌 게이츠가 작년인가 거기 우리가 그 책을 쓰는 것에 의하면 인류가 배출하는 1년에 이산화탄소 양이 대략 한 510억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 거의 반 정도를 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하고 그다음에 제철 그러니까 아까 그 지구의 주 성분이 철하고 산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철하고 산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합. 그런데 철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것을 결합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해시키려고 그러면 바로 탄소가 필요합니다. 탄소가 필요하고 결국은 철을 얻기 위해서는 철 이상의 그 이산화탄소가 저절로 배출될 수밖에 없죠. 근데 철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그런 제조업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그 활동에서 대부분은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것들이 결국 합쳐가지고 보시다시피 매년 이산화탄소가 1년에 거의 뭐 1에서 2ppm 혹은 3ppm 정도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ppm 이거는 우리가 정밀한 분석 장비로도 분석이 하기 어려울 정도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것이 이제 축적이 되면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 이후에 지금까지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그 양이 2배가 증가됐습니다. 약 2배가. 2배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미 벌써 2세기 만에 지구 환경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죠? 우선 뭐 지구가 보면 온도가 평균 1도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뭐가 이제 2022년 전이죠. 벌써 400ppm이 넘었고, 이 숫자상으로 이야기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저것들이 결국은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 지구의 에너지를 이렇게 가두는 효과를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이 태양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태양에서 우리가 다시 신으로 모셔서 그것을 에너지로 거기서부터 얻어서 하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도입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중고등학교 이미 배웠다시피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다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를 쓰느냐, 원자력을 쓰느냐,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 그런 수력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건데, 그와 동시에, 뭐, 원자력은 뭐 또 나름 또 또 다른 이슈가 있죠. 그렇지만 수력은 뭐, 천년의 어떤 에너지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에 전기를 만들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저것을 탈피하기 위한, 이제 어떤 그것을 세상을 구해야 되는 우리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태양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물론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태양을 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간접이 뭡니까? 파도도 있고 바람도 불고 이런 것들이 다 간접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변형되어 있는 형태고 어쨌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위험한 세상에서 집단 행동을 촉구하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죠? 저 자료는 2015년 12월에 COP21이라 해가지고 저게 뭐냐면 컨퍼런스 오브 파리의 약자입니다. 결국은 기후변화 당사자 회의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이제 COP26 매년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COP21이 왜 중요하냐면 저때 처음으로 전체 거의 전체라 보면 됩니다. 196개의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항에 합의를 했어요. 강제적으로. 지금은 권장하고 그냥 해보자 뭐 악수 한번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2015년 12월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저때 참가를 했죠. 파리 기후회의라고 합니다. 저때 가서 이제 우리가 감축을 예를 들면 2030년에 2018년 기준으로 뭐 43%를 줄이자, 40%를 줄이자. 각 나라마다 약속을 다 했어요. 그리고 사인을 다 했어요. 이거는 강제 상황입니다. 강제 상황으로 강제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는 중요한 그런 회의였죠. 자, 그래서 저것을 집단 행동으로 우리가 해결하자. 그게 이제 전 국가 지도자들이 악수했는 가장 큰 거고, 거기에 철학이 뭐냐 하면,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이 뭐냐 하면, 협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 레귤레이션, 결국은 규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규제. 그러니까, 혁신과 협동과 규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위험한, 우리 지금 현재 앞으로의 삶을,
이제 구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다 규제가 뭐 이렇게 있으면 다 문제이냐면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바로 또 다른 비즈니스 찬스가 될 수 있다. 어쩌면 또 저희 같은 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연구의 중요한 필요성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또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항상 기회와 어쩌면 이제 위기가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는 또 제 이 자리에서 의미가 있겠죠. 자, 지구 온난화가 도대체 뭐며 또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럼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왜 지구가 뜨거워지느냐 하면요, 태양이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은, 아주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졌다, 그 다음에 뭐 식었다, 뭐 하는 그 이유는, 지구 자체에 일어나는 문제다 봐야 되겠죠. 결국은 뭐 지구가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가리면 지구가 이게 차갑게 되는 거고, 아니면 도달했는 에너지가 밖으로 잘 못 빠지게 나가게 하면 다시 뜨거워지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미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에 의해서 에너지 균형은 맞춰졌고, 그 에너지 균형 속에서 우리가 이제 200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뭔가는 딴짓을 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바르게 잡아보자 하는 건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온실가스, 대기에서 들어오는 게, 대기가 이제 결국은 빛이 들어와서 다시 지구 환경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개축축돼 있으면 에너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못 나가게 하는 그 대기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고, 그 다음에 뭐 메탄이나 그 다음에 일부 가스는 있습니다만은, 주된 요인은 이산화탄소의 양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왜 그게 균형이 깨어지느냐 하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나가는 에너지를 잡아요. 나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태양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태양은 빨리 노초 파란보로 해가지고 광부터 이제 적외선 에너지까지 쭉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효과적으로 잡는 그 역할은, 지구는 대략 뭐 태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찹잖아요. 찹지만은 그래도 온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방법,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에너지 형태로 또 나갑니다. 광에너지 형태로 지구가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광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는데, 지구에서 빠져나갈 때의 에너지는 다 이렇게 근적외선 형태. 그러니까, 다 아시죠? 근적외선 뭐 그렇게 설명을 깊이 안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근적외선을 흡수를 잘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왜 수많이 많은 질소, 산소가 거의 99%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은 왜 흡수를 안 하죠? 이산화탄소만 결국은 주로 잘 흡수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질소나 산소는 이게 어쩌면 대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이 진동에 의해서 흡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진동 에너지가, 그 물질의 고유한 진동 에너지가 결국은 열을 잘 흡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한다 해서,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니 저것의 농도를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는 이산화탄소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산소의 농도가 21%니까 거기 몇 ppm 줄으면 뭐 문제가 될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저기에 제가 간단한 자료가 있다시피 21%에서 0.5%만 줄어들더라도 이렇게 원활하게 숨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연의 이제 그 산림이라든지 바다 가까이 가면, 훨씬 더 피로도 덜 쌓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당연히 산소의 농도가 일반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쾌적한 그런 좀 기분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라는 것이 저기 다시피 21%가 19%, 20%로 금방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를 하는 게 좋다. 자, 뭐 이거는 뭐 이미 뭐 우리가 워낙 많은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제가 뭐 지금까지 다 자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뭐 예전에 뭐 엘고라는 분이 무슨 뭐 북극의 그 뭐야 봄이 뭐 얼음이 녹아서 뭐 어슬렁거리고 뭐 히말라야에서 비가 녹아가지고 이게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생략하고 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지금 아까 산업화 전에 이산화탄소의 지구 농도가 280ppm 정도 되는 건데 지금 벌써 400ppm 넘었죠. 그러면 벌써 1.5도씨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기후 협약이 550ppm 이하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줄이고 있는 중이고 2050년에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카본 뉴트럴이라는 이야기라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사실 신문지상에 여러분들 매일 일상에 보시다시피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뭐 탄소 중립이 뭐야 저거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일반 명사가 되었죠. 그만큼 기후 변화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전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 바로 직접 영향을 주고 있어요. 꼭 우리가 뭐 그 인문학적으로 삶의 어떤 그 근본적인 철학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매일 생존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경제잖아, 그죠? 경제. 보면 탄소 현재 이슈가 되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조만간 28조만큼의 매출액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포천만 하더라도 8조 이상의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 경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울산 날씨에만 본다면 겨울 따뜻해 좋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직접 기후 환경 이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탄소 중립은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썼기 때문에 벌써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카본 뉴트럴이니까 2050년에는 넷 제로가 돼서 하자.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은 뭐 화석연료를 엄청 쓰고 있는데 저 좌측에 그림 보시다시피 저것을 배출하는 거와 이제 흡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네트 제로로 하자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고 뭐 기본 5대 방향이라는 것은 뭐 결국은 재생에너지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금까지는 신재생. 근데 외국에는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우리나라만 신재생, 그러니까 신재생이 뭐냐면 새로운 재생에너지라는 뜻이 아니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합쳐져 있는 용어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뭐 그냥 이렇게 화석연료를 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석연료가 변형이 됐든 어디 됐든 간에 수소로부터 무슨 전기를 만듭니다. 그게 연료전지잖아요. 그죠? 수소차 있죠. 그죠? 뭐 그런 것을 신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되야 된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활동들이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풍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지속 가능성.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생에너지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 중심이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뭐 지열에너지도 있고 뭐 해양에너지, 풍력에너지도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태양에너지, 해양에너지, 풍력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의 변형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태양에서 직접 오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변형을 시키면 우리가 뭐 태양 광인이 태양 열인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온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그것을 이용하면 바로 풍력 에너지가 되고, 그에 따라서 바람이 다시 불면 파도가 치면 파도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해양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지열 에너지는 조금 다르죠. 근데 사실 태양 에너지나 지열 에너지나 넓은 의미로 보면 원자 에너지입니다. 원자 에너지. 우리가 원자하고 비슷하다 보면 돼요. 우선은 단지 태양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융합이라는 것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지열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열 에너지도 땅 속에는 많은 그 무거운 원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만큼 급격하게 변형이 되지 않고 땅 속에서 서서히 핵 분열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죠? 이제 그 에너지들이 결국은 지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달에서 지구를 당기는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 따지고 보면 핵 에너지다. 핵이라는 것이 얼른 들으면 뭐 폭탄을 연상을 하니까 되게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변형됐을 뿐이지 원천은 보면 다 핵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에 대한 이슈는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교과서 배울 때는 에너지 고갈이 문제였어요. 고갈. 야, 에너지 고갈.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고갈. 이거 어떻게 해결해? 우리 수입 많이 하는데 이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 고갈을 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지금 이슈가 있다 하는 거고, 어쩌면 지금 태양을 다시 신으로 모셔서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태양 에너지 수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가 아니고 기술료 에너지라고 그래요. 기술료 에너지. 그죠? 기술이 만드는 에너지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바깥에 지금 이렇게 태양이 오늘 밝게 비추고 있는데, 혹시 울산이 아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겠네요. 오늘 뭐 눈 온다 그랬나요? 하여튼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에너지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활용을 못하면 에너지로 그냥 태양으로 사라지지만은 저것을 유용한 에너지로 즉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기술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제가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좀 느긋하게 했더니 사실 갈 게 좀 바쁘네요. 일단은 제가 그러면 빠르게 좀 넘기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요 슬라이드는 되게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저축해 있는 것을 꺼내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축해 쓰는 게 아니고 매일 벌어서 매일 쓰자는 겁니다. 매일 벌어서 그것이 에너지 생산의 사고 변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축적된 거 쓰면 이제 안 되니까 매일 태양 에너지 오는 거 저거 잘 활용하자, 이런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태양의 시대로 가야 되겠다. 자, 태양신의 도래라.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영향을 주는 절대자가 있다면 그 신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다 태양의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생각에는 오늘 나는 밥 먹고 왔는데 이러지만 그 밥은 뭡니까?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고정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움직이고 여러분을 만나고 하는 것도 원천은 봐봐 태양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으로 못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태양 에너지가 제 몸속에 들어온 겁니다. 다른 변형된 상태지만.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의 피라미드에서 보시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직접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식물이 결국은 이 화학 에너지로 변형시킨 것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바이오 에너지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태양은 신이 맞죠. 자, 태양이 밖에 빛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수소라는 물질이 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다. 여기 보면 1초 동안 수소 6억 5,700만 톤이 헬륨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사실 태양이 1초 동안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전 지구가 1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100만 년. 어마어마하죠, 그죠? 응? 1초, 태양에서 1초가 우리 1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대략 1억 5천만 킬로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 정도 킬로 정도 떨어지고 태양에서 정말 빛을 딱 비추면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 걸리죠, 그죠? 8분,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태양의 에너지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공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는데, 그것은 빛 에너지 형태로 옵니다. 그것을 전자기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전문용어로 전자기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 눈에 보인다 해가지고 가시광선, 안 보인다 해서 더 짧은 파장은 자외선이고 긴 파장은 적외선이라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큰 것은 가시광선 쪽입니다. 가시광선을 이제 잘 활용하면 되고, 여기 슬라이드에서 까만 점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죠? 저 정도만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태양 전지라는 어떤 기술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전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그냥 얼른 숫자로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인류가 한 18테라와트가 필요한데, 저 정도 까만 점만 모으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이렇게 도달을 하고 있다. 이거 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태양광 발전하고 태양열 발전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고, 대부분 뭐 태양열 발전하는데 태양열하고 태양 발전하고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태양열은 앞에서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고, 단지 에너지 원만 태양열이고, 태양광은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결국은 광선이 전자와 호를 직접 분리시키는 그런 형태고, 그걸 광전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고, 태양광은 저는 뭐 기계적인 구동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치해 놓으면 그대로 바로 전기가 되죠. 그죠? 획기적인 거죠. 그죠? 나머지 열을 하려고 그러면 물을 끓여야 되는 수 있는 뭐 보일러 간도 있어야 되고, 뭐 여기 구동 부품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광은 전혀 필요가 없다. 이 바람 에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개비 만들려고 그러면 뭐 높은 탑 위에다가 올라가가지고 뭐 별짓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태양광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밀폐된 우리가 따뜻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왔어요. 그죠?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이런 그것은 다 태양 에너지고, 요거는 얼마 전에 그 전남 해안군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태양 집단 태양 전지를 설치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설치하고 있죠. 그죠? 어마어마한 양을 저런 것들이 실제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잘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절어 있는 그 태양전지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좀, 제 강의를 오늘 들었으니까 그래도 30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태양전지는 일반적인 그 산업 제품과 마찬가지로 효율도 높고 가격도 높아야 되지만은 안전수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종류는 많죠. 그죠? 종류는 많고, 지금 현재 태양전지의 효율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종류들이 되게 많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실리콘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리콘. 그 실리콘의 효율은 대략 한 26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로 했는 것은 차세대 태양전지인 그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 솔라쿠스에서 페로브스카이트로 왔는 그 페로브스카이트 효율이 되겠고, 그것이 지금 25.7%로 저렇게 돼 있고, 이 차트는 뭐냐 하면 미국 그 NREL이라는 게 거기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입니다.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효율만 저렇게 전 세계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각 시간별로 시점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거 있고, 태양전지 하시는 분들은 저걸 가지고 연구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기에 오른쪽에 보면 확대해서 보면 UNIST라는 게 있죠, 그죠? 그죠? 저게 2020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그죠? 한 달 전에 다시 이렇게 갱신되는 결과이고, 저것이 25.7%로 되어 있고, 전 세계 가장 높은 효율로 다시 한번 저렇게 있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의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기록한 효율이 되겠습니다. 상용화된 태양전지 종류들은 주로 이제 실리콘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실리콘의 원리는 보면 내부적으로도 보면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리콘 태양전지는 우리 지붕 위에 이미 많이 있어요, 그죠? 원리는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나 좋죠. 왜 그러냐면 구동 부품이 없죠. 시끄럽지 않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를 만들어지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 그죠? 원리는 이렇게 빛이 위에서 들어오면 안에 빛알갱이가 들어가서 그 실리콘 속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발전소, 그러니까 우리 그 댐 있죠, 댐이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면 그 위로 올리는 것은 빗물이 하잖아, 그죠? 태양이 하는 건데, 그것도. 그러면 위에 높이 차이가 생기죠. 높이 차이가 생기면 그걸로 이제 밀어내는 에너지에 해가지고 우리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을 바닥에서 밑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그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이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광에너지가 결국 빛알갱이가 밑에 있는 전자를 위로 올려. 위로 올리면 올라간 전자는 밑으로 내려올라가는 힘이 생기잖아, 그죠? 그것이 이제 볼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올라가는 양이 많으면 전류가 많이 나오죠.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댐에 물을 많이 가두면 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그와 같이 빛을 많이 쪼이면 전자가 많이 올라가고, 전자가 다시 내려오는 힘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볼티지가 생기고 전류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원리는 단순합니다. 구조는 뭐 저렇게 그냥 실리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어찌됐든 오랜 기간 동안 설치되어가지고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실리콘이라는 물질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붕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이 실리콘이고, 또 돈을 주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태양전지 왜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리콘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풍부한 물질은 맞지만, 그것은 다 실리카라는, 차돌하죠. 우리 차돌. 시골에 가면 차돌. 차돌의 주성분이 실리카입니다. 그죠? 실리카인데, 그 실리카는, 실리콘이 아닙니다. 실리카라는 것은 실리콘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죠. 그거는 뭐냐면, 실리콘이라는 데다가 산소가 2개 붙어 있는 그것을 실리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실리콘이라는 것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항제철에서 철을 만들다시피, 제련을 토하는 거 마찬가지로 실리카를 실리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산소를 떼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석탄을 써서 산소를 떼내야 돼요. 그러면, 실리콘의, 그러니까 분자 무게가, 원자 무게가 약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는 8이고, 8 2개에다가, 탄소가 6 정도 되니까 합치면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를 넣기 위해서 28을 넣는 거야. 그러면 실리콘을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1.5톤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실리콘을 쓰니까,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실제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실리콘 자신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그거는 단순한 화학 계산이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온도를 1000도 이상 올려야 돼. 올리고 에너지 엄청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제가 하고 있는 물질의 연구의 가치가 엄청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게 자체도 저거는 1메가 깔면 35톤이 필요한데 페로는 35kg인데 1000분의 1 하면 되네. 1000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만드는데 에너지도 안 들어. 거의 안 든다는 거죠. 왜? 산화물을 가지고 원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원리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거고, 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설치되는, 이 양이 2021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소 150개 정도 양만 설치하고 있어요. 매년. 앞으로는 매년, 원자력 발전소 500개 정도를 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만큼
전 세계로 설치할 그렇게 갈 가능성,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전지가 매년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지붕 위에 외에 뭐 이렇게 건물 외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다가 쫙 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요구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실리콘은 그동안 만족을 못했어요. 그런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 대표가 이제 유기 태양전지라는 저런 게 있습니다. 유기 태양전지인데 복잡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특수한 플라스틱이 생각됩니다. 특수한 플라스틱인데 태양전지가 된다. 근데 뭐 효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플라스틱은 아직까지, 뭐,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유기물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양자점 우리가 그 삼성전자에서 QLED 뭐 들어봤죠? 그죠? QLED. 그러니까 그렇게 색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빛을 쪼이면 거꾸로 이제 전자홀, 그러니까 그게, 태양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을 양자점 태양전지다 이런 게 돼 있고,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효율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격, 뭐 장기 안전성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태양전지가 있으면, 저기는 깨어진네, 그죠? 여기는 잘 나오는데, 자, 효율은 무려 실리콘만큼 높고, 값은 무지하게 싸고, 뭐 휘어지고 가볍고, 그 다음에 이런 실내에서도 다시 에너지를 다시 한번 회수할 수 있고, 뭐 이런 태양전지가 없을까? 이렇게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저기에, 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구가 되는 것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건데, 발음이 어렵죠. 그죠? 발음이 어려운 이유가, 페로브스키라는 러시아 광물학자의 이름을 따서,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저기 보이는 저런 광물이 뭐냐면 칼슘과 타이타늄과 산소가 구성되어 있는 천연 광물입니다. 천연 광물을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저것이,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물질들. 페로브스카이트는 물질 이름이 아니고 구조 이름입니다. 구조.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되게 많죠. 그죠?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물질은 다르지만은 저 사람이 연구했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그냥 우리끼리 했어요. 우리끼리. 예? 누가 뭐 정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이제 저 구조를 했으니까 저 사람들을 기념을 해가지고 했고 오늘날 이제 태양전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는 저 구조가 같은데 물질은 완전히 다르죠. 물질은 산화물도 아니고 그 소금의 주성분인 할라이드, 소금이 뭡니까? 우리 이제 화학기호로 쓰면 뭐 Na, 그 CER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된 것이 산소가 아니고 염화물이 들어간 그런 이제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구조적으로는 여러 그게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까 실리콘 태양전지는 광물에서부터 뭐 복잡하죠. 보통 실리콘 공정하는 전지인데 조 단위 들거든요. 조 이상. 1조 이상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저렇게 두 가지 물질을 이렇게, 섞어서 녹여서 코팅하면 태양전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전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벌써 2013년도,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연구를 해왔죠. 그죠? 그 당시 아무도 없을 때, 2013년도에, 탑10 혁신이고, 제가, 한국정보선정, 기후변화 핵심 10선이 벌써 2015년도에 받았어요. 그죠? 15년도에, 받았고, 어찌됐든 다보스 포럼에서도, 떠오르는 기술로, 그만큼, 각광을 받아왔고, 이제, 일반 분들도, 저도 여기 강의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마찬가지로, 벌써,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용어가, 일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정도까지 왔다. 구조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뭐, 구조 이런 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여러, 논문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 어찌됐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아까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우리가 태양 스펙트럼이 저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죠? 저것을 100%다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하면 효율이 100%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것을 100% 활용하는 것은 에너지, 그 변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저렇게, 모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학적으로, 적분을 해서 모으면 저것을 이제 100% 만들 수가 있는데, 어렵죠. 이제 그것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스펙트럼의 에너지가 다른 부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층화시키는 태양전지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기에 회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태양이 지구에 도달할 때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의 스펙트럼이 저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삐쭉삐쭉하죠? 삐쭉삐쭉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지구에 보낼 때는 매끈하게 보내요. 매끈하게 보내는데 지구에서 받으면 저렇게 돼. 지구에서 스펙트럼 측정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공기 중에는 뭐 먼지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다음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거기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를 하니까 흡수를 못하는 빛만 이제 우리 지구의 밑에 도달하잖아요. 태양 전지판 위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삐쭉삐쭉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다 가고 있으니까 한 3분만 더 시간을 쓸게요. 지금 이 장점이 참 많습니다. 다른 태양전지에 비해서 페로브스카이트는 뭐 그냥 아까 가볍고 그 다음에 본인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 안 하고 뭐 이런 장점은 뭐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설치되었을 때 우리가 태양 그 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때도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서는 직사광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효율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좀 비스듬하거나 좀 그늘진 곳도 그 에너지만큼 변환 효율이 높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도 현차 분들하고 심각한 회의를 했다시피 여기 오른쪽 밑에 보였다시피 지금 자동차 우리가 지붕이나 일부 면적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고도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저희하고 협업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송은 더더구나 가볍잖아요. 또 진동에서 깨지지 않잖아요. 실리콘은 무겁고 깨지기 쉬운데 효율도 이제 저런 부분에 낮고 자, 저런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아직 상용 안 됐어요. 그죠? 저희가 상용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여러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이제 풀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풀릴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뭐 장시간 일단 제 이야기에 좀 기울여 주셔서 무엇부터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아폴론 하늘의 아폴론에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왜 그렇게 썼는지 조금은 이해되셨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자, 어찌됐든 이 태양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과학에 앞서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위 말해 인류의 어떤 문명과 함께 해왔던 것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는 태양을 숭배의 대상으로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벽화라든지 여기에 다 태양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그런 그림과 메시지를 남겨왔습니다. 자, 지금 다시 우리는 태양을 다시 꼭 그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 어떤 그 미신의 성격의 신이 아닌 이미 그 태양의 원리, 그다음에 에너지의 원천 다 이해했습니다만은 저것을 다시 우리가 신과 같이 모셔서 잘 활용하자는 거죠. 단지 모시다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대상으로서의 신으로 우리가 태양을 다시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요약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했던 이런 여러 연구들은
제가 딱 있어도 대부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제 학생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일부 학생은 졸업한 학생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있고, 현재 한 20분 정도 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소개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저분들의, 우리 학생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